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의 여성입니다. 전 제 손윗동서와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윗동서는 저보다 1살 아래예요. 남편은 쌍둥이 중 동생인데요. 손윗동서는 저보다 1년 먼저 시집왔습니다. 형님과 전 하나부터 10까지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마 그 중에 제일 차이 나는 게 자라온 환경일 겁니다. 저도 시집와서 한참 후에야 안 사실이거든요. 전 쉽게 말해서 돈 좀 있는 집에서 무남동녀로 외동딸로 자랐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개성분이신데 1950년도에 있었던 난리 때 강화도로 내려오신 게 그게 우리 친정 집안이 남쪽에 뿌리 내리게 된 계기예요. 개성상인 이야기 아시죠? 돈 한 푼 이문을 보고 심리를 간다는 사람들이 개성상인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고보를 졸업하던 해에 개성에서 홍삼 120근, 그러니까 삼포만 보자기에 싸서 배낭에 넣고 그것만 들고 내려오셨대요. 그렇게 남쪽에 내려와서 혼인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죠. 그렇게 강화도 땅에 정착해서 홍삼을 키우신 할아버지는 장사로 거상이 되셨고, 우리 아버지 또한 개성상인의 피가 뼛속까지 흐르는 양반이라 약재상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부를 이룩하신 겁니다. 제 남편은 은행원이에요. 극히 평범하죠. 솔직히 IMF 사태 이후 은행원이란 직업은 인기가 없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말씀으론 그전엔 은행원이 최고의 신랑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남편 근무하는 은행의 VIP 고객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게 아버지가 들락이시다가 아버지 따라 은행에 갔던 제가 남편에게 꽂혀서 일방적으로 쫓아다녀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야야야 이 내래 김대리, 그 사내 새끼리 아주 그 차갑기가 밥맛이 없어 죽겠는데 난 뭐에 헤매이가 빠져갖고 그리 정신을 못 차리는 게야. 이북 사투리를 쓰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버지는 급하시거나 흥분되는 일이 있으실 땐 여지없이 사투리가 나오셨는데요. 어쨌거나 남편은 늘 조용하고 말이 없고 속을 잘 표현 안 하는 만큼 딱 그만큼 깊은 사람이란 걸 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연애사야 오늘 제 사연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펄펄 뛰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실수를 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 수정이가 좋다면 해야지. 너 혹시 그거 아냐? 진짜 내 재산 탐나서 그거 한 입에 꿀꺽 하려고 고단수 쓰는 거지, 응? 튕기는 작전 말이야. 아무 사심 없는 척하는 거 말이야. 그게 수상해. 다른 놈들은 내 재산에 우선 침부터 흘리고 보는데. 그러나 그이는 애초에 돈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번 돈으로 착실하게 벌어 모으며 눈먼 돈에 하다못해 주식도 안 하는 사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하고 건강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전 주위에 제 아버지 재력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에 질려서 우리 남편이 더 좋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2023년에도 여성들도 모두 자기 일 찾아 당당하게 자기 권리 찾으며 살림도 나눠서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전 애초에 밖의 일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내 새끼들 생기는 대로 그들먹하게 낳아서 꽃처럼 바라보고 남편 맛있는 거 해주고 아이들 키우며 살고 싶었거든요. 전 엄마를 4살 때 잃었어요. 아내 잃고 나서 오직 일에만 매달리던 아버지는 사업하시느라 바쁘고, 부모들 손에 길러진 전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고, 최소한 내 새끼들 낳아놓고 일찍 주는 엄마는 안 되고 싶단 소박한 꿈을 가지고서요. 전 대학원 졸업 후 박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시집 오기 전까지도 억지로 공부를 한 거지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또 할 게 공부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공부를 한 건데요. 교수님 말씀으론 저 여학생은 다 때려치고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는 애가 공부한다고 남아있고, 공부 끝까지 해서 끝장을 봤으면 하는 애는 도중 하차하고 시집을 간다고 한탄하셨는데, 아마도 저보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전 다 때려치우고 살림 가정주부가 되었으니까요. 제 신호는 조용하고 성실한 남편, 그런 남편을 사랑해서 늘 쾌청했는데
단 하나 문제라면 바로 시댁, 시어머님과의 마찰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손윗동서인 형님께는 안 그러시는데 이상하게도 제겐 쌀쌀 맞다고 해야 하나요? 거리를 둔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전 시어머님과 정말 엄마 딸처럼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 속상함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별거 아니란 듯 말하곤 했습니다. 예, 시엄마란 사람들 다 그래. 처음 시집 왔으니 기강 잡는 거고 주도권을 안 뺏기시려고 괜히 폼 잡으시는데 손자 하나 낳아드려봐 대번에 바뀌시지. 기강이 어딨어. 손자가 예뻐 죽겠는데. 처녀는 죽어도 안 된다면서도 바로 죽어도 안 된다던 그년 시집아 아들 낳아놓으면 바뀌시는 게 시엄마들이란 사람들이야. 이렇게 절 다독였는데요. 제가 느낄 땐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형님에겐 안 그러셨거든요. 제게 왠지 불친절하게 구는 시어머님에 대한 일화를 들려드리면 시댁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시댁 같은 아파트 내 작은 평수에 형님네가 사시니까 아무래도 형님이 더 가까우시겠지만요. 그리고 형님이 1년 먼저 시집 왔으니까요. 마침 시어머님 생신이라 막 시집 온 제가 낼 겸 우리 집에서 상을 차리기로 했는데요. 전 정말 성심성의껏 차려냈습니다. 아버지가 한창 사업하실 때 자주 가시던 이태리 전문 식당 셰프분이 지금은 일선에 물러나 쉬고 계신데 그분께 며칠 직접 찾아가서 배운 솜씨로 정식으로 차려냈어요. 고기도 최고급으로 주문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르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 시간에 오시고 매사 말씨가 조용하고 점잖은 1살 어린 형님은 대번에 동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렇게 급급 못 오게 하더니 정말 잘 차렸네.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내가 다 감동이다. 고마워 동서. 라고 제 수고를 다독여 주시고 시아버님, 쌍둥이 시아제, 남편 모두 흐뭇해 하시는데 시어머님만 유독이 세상에 꽃집 차려도 되겠다. 뭔 식탁을 꽃으로 치발을 했다니? 아휴 세상에 이게 꽃에다가 얼마나 쓴 거야. 어머님 제가 꽃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차려드리는 첫 생신이니까 꽃을 좀 올리고 싶었거든요. 난 알다가도 모르겠다. 먹지도 입지도 못할 꽃에다가 돈을 이렇게 쓰는 걸 말이야. 그리고 뭘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니 뭐 대단한 사람 생일이라고. 아휴 이게 다 얼마나 든 거야. 무슨 내가 재벌집 시어매도 아니고. 큰 애네들 둘 다 운동하고 와서 아주 신나겠네. 응? 맹고기여가지고 라고 하시더군요. 가족 모두들 즐겁게 드시는데 시어머님은 제대로 드시지도 않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입에 안 맞아 그러실 뿐 별다른 뜻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얼마 후에 주말에 여자들만 다 같이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할 때 마침 근처에 친정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스테이크 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테이크? 예. 저녁에 식구 다 같이 밥 먹을 때 회 먹을 건데 낮에 스테이크를 먹자고? 아휴, 역시 있는 집에서 살다 온 앤 틀리구나. 난 위가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말이다. 큰애야, 여기 근처에 우리 지난번에 먹었던 우동집 기억하지? 거기 가자. 거기 튀김 우동 잘하더라. 무안하더라고요. 전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고 이왕이면 그 육질이 유난히 맛있는 집에서 어머님, 형님 다 모시고 함께하고 싶은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저렇게 쌀쌀맞게 나오시니까요. 전 사실 늘 제가 계산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학교 때도 친구들이 당연히 제가 계산하는 줄 알고 있었고 대체로 제가 내던 게 버릇되어서요. 그날도 코스트코 계산대 앞에서 평소 친구들에게 제가 쓰던 습관대로 제가 카드를 냈습니다. 사실 그날 장 본 거 가족 회식 때 먹을 거라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냈는데요. 예, 넌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서는구나. 너 돈 안 벌잖아. 집에서 노는 애가 말이지. 아휴 참 친정 돈 많은 티를 아휴 말을 말자.
여기요, 저 계산 선생님, 체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이 연타를 연달아 맞으니 좀 얼얼하더라고요. 서로 별말 없이 식사를 하고 우동을 다 먹어갈 때 시어머님이 무심히 진한 눈으로 작은애는 가만히 있고 큰애야 우동값은 네가 계산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어머님. 형님에게 계산을 시키시는데도 형님은 완전히 시모님의 품 안에 자식으로 쳐서 계산을 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편이니까 계산시키고 넌 남이니까 내외해야 하고. 바로 이 느낌이 들어서 게다가 마트에서 이 연타를 맞고 난 다음이라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꼭 딸을 당하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고 실수하거나 시댁에 섭섭하게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왜 내가 싫으신 걸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렇지만 워낙에 뒤끝 있는 성격 아니었고 공부하는 머리만 좋지 다른 머리 그다지 빠르지 않고 또 단순한 사람이라 금방 잊었습니다. 제가 실수라면 실수를 하기 시작한 게 시집 오고 4달째였는데요. 공부보단 워낙에 집에서 쓸고 닦고 집 정리하고 예쁘게 인테리어 해놓고 사는 제 눈에 살림을 40년 산 어머니 살림은 솔직히 눈에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어머님 후라이팬에 눌어붙은 기름때를 붙잡고 씨름을 했거든요. 저녁에 샤브샤브를 해먹자 하셔서 시댁에서 그거 준비해놓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소주 드시다 남은 거에 소다수를 풀고 세제를 묻혀서 그걸 닦아내고 있었더니 시어머님은 예, 그거 안 닦여.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안 닦아봤을까봐. 어머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맡겨주세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얘 좀 봐. 날 되게 더러운 사람 만드네. 너 그거 네 살림이니? 내 거야. 그냥 둬. 어디서 건방지게 지 맘대로 시어머니 살림을.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신 상태에서 방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조용히 옆에 계시던 형님은 동서 그거 잘 안 닦여. 그냥 둬. 그냥 두는 게 좋아. 동서는 누가 동서 살림을 지저분하다고 막 닦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느 집에나 후라이팬은 그럴 수밖에 없어. 형님, 이거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닦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참 고집 세다. 그냥 두라면 둬, 동서. 절 다독이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어머니랑은 틀리시게 화를 내는 법도 없으시고 늘 조용하고 고상하신 분이세요. 생각도 깊으셔서 말씀 한번 하실 때 3-4번은 생각하시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함부로 내뱉는 거 없으셔서 1살 어리셔도 제가 늘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씨아지가 잘 버시는데도 형님은 왜 그런지 직업을 2가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출근하는 회사 총무일을 맡아보신대요. 그리고 퇴근하셔서 인터넷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셔서 물건을 파시는 일을 하세요. 그걸 잘 운영하면 돈을 톡톡히 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마진을 먹는 거래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우아하고 고상함에 걸맞게 취미는 독서나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르게 헬스를 하세요.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씨아재는 헬창의 경지를 넘어서 무슨 대회에도 나가시는 실력이시라는데요. 아마도 씨아재 따라,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헬스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건강하시죠. 건강미가 넘치시는 분. 새벽 4시에 일어나 헬스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 엄청난 자기관리.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존경하는데요. 그날 형님의 만류를 들었으면 더 큰 소리는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하려면 무대포로 일을 저지른다고 제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지참금조로 두둑하게 통장에 넣어서 주셔서 전 돈을 늘 어려움 모르고 썼는데요. 청담동 제가 단골로 가는 주방기구 파는 곳에 가서 후라이팬을 용도별로 세트로 구입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독일 제품인데 여긴 사실 주방용품에 관심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가는 곳이고 그만큼 제품이 뛰어납니다. 그걸 7개 정도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걸 사서 시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늘 조용하셔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아버님이 심하게 몸살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날 형제들이 모두 본가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갔더니 어머님은 아버님 심부름으로 나가셨다고 하고 전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후라이팬을 싹 바꾸어 놓았어요. 형님도 부랴부랴 퇴근하고 도착하셔서 동서, 저녁 혼자 준비하느라 애썼어. 얼마나 바빴어. 집에서 노는 제가 해야죠. 말이라도 고마워. 아버님은 어떠셔?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신세계백화점 스시집 전복죽인데 드실 수 있으려나? 어떠신가 들어가 보고 올게. 그날따라 본가 분위기는 뭔가 침울했고 무슨 심부름을 하고 오신 건지 어머님도 얼굴이 반쪽이 되시고 날카로워져 계시고 아버님은 겨우 몇 수저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시더군요. 식사를 끝내고 형님과 정신없이 뒷정리를 하는데 벼랑간 시어머님이 소리를 꽥 지르시는 통에 놀랐습니다. 이거 베란다 이거 후라이팬 이거 누가 여기다 내놨어? 응? 큰애 너야? 아니 저기 내가 큰애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일 리가 없지. 작은애 너니? 자리 보존하고 논 이 시아버지가 벼랑간 주방에 나와서 후라이팬을 버릴 리는 없고 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버렸어요. 왜 내 마음대로 네가 내 물건을 버려? 어머님 후라이팬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 걸로 바꿔놓았어요. 제가 사온 거 한번 써보세요.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 제품이요. 너 아주 말본새가 아주 못됐구나. 왜? 시어머니 후라이팬이 늙어서 버려? 그럼 나도 늙었으니 가져다 버리지. 어머님 좀 참으세요. 큰애 너도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더 나빠. 뭐? 너도 내 후라이팬이 늙어서 보기 싫었어서 버리게 놔둔 거야? 어머님, 형님은 지난번에 가만히 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두라고? 그래, 큰애는 분명 그랬을 거야. 근데 너 왜 네 손윗동서 말 안 들어? 네가 부잣집에서 시집와서 우리같이 평범한 집은 우스워서 윗동서 말도 우스운 거야? 너 이거 당장 바꿔놔. 싱크대 위에 있는 후라이팬 싹 빼내고 베란다에 버린 내 후라이팬 가져다 놔. 네, 어머니.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시어머님이 너무 과하시게 화를 내시는 게 너무나 당황스럽더군요.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인가 싶어서요. 시어머님이 화를 잔뜩 내시고 방으로 들어가신 후 전 형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후라이팬에 신경 끄라고 하신 말을 들었어야 했죠. 형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동서, 누가 동서 집에 가서 동서 살림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새로운 물건 사와서 바꾼다면 기분 좋겠어? 그건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동서. 어른을 대할 땐 매번 3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3번은 생각하고 말을 하면 실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건 순전히 내 경험이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나이 어리지만 형님 말씀을 새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날이요. 시어머님은 분명 늘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건 확실히 알겠는데 1살 어린 형님 앞에서 너무 심하게 화를 내시니까 저도 형님 얼굴 보기 민망하고 나름대로 섭섭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섭섭한 생각을 오래 하고 있지 말아야 했어요. 전 당시 아기를 가질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해야 했으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매사에 웃어 넘기려고 했고 워낙에 성격이 낙천적이라 또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가짐 곧게 하며 심신수양하듯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기 가질 준비를 하는 제게 생기라는 아기는 안 생겼는데 일이 바빠서 아기 가질 틈도 없다는 형님에게 먼저 생기더군요. 예쁜 며느리는 예쁜 집만 골라 한다더니요. 뭔가 시어머님은 늘 맨손으로 시댁을 방문하는 동서를 유독이 더 따사롭게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떡하니 임신을 하니 아주 더 예쁘시겠죠.
소식 듣고 어머님 말도 못하게 기뻐하시는 거라니 정말 질투가 나서 혼났네요. 네 윗동서 이제부터 몸 아껴야 해. 물론 작은애 네가 늘 수고하는 건 알고 있다만 네 큰동서 몸에 아기 자리 잡을 때까지 손가락에 물 안 묻히게 해라. 음식물 쓰레기도 네가 버리도록 해라. 알았지? 비위 상하는 거거든. 임신 초기가 어떻다는 건 저도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형님께 주방일 시킬 생각 추호도 없었는데 말씀을 저렇게 하니까 욕심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요? 형님이 우선 안전하게 임신 초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죠. 형님은 워낙에 운동으로 다져진 관리된 몸이라서 그런가 유난스럽지 않더군요. 시어머님은 그것마저도 예쁘게 보이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럼 시댁하고 5분 거리에 살면서 며칠 건너 한 번씩 보는데 입덧이 유난스러우면 그것도 시부모 앞에서 민망한 일이지. 우리 큰애는 입덧도 참치 생긴 것 같이 얌전하게 지나간다. 그것도 복이야. 입덧 순한 것도. 그렇게 큰동서 몸 아껴주시라고 제게 모든 걸 다 하라고 명령하신 시어머님은 이상하게 형님이 투잡을 뛰시는 건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상식으론 임신 초기엔 오히려 하던 일도 잠시 쉬는데 여전히 두 가지 일을 하는 형님이 대단해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형님은 제가 보기에도 어른들이 예뻐하시기에 입덧도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평소에 입도되기 힘든 비싼 것이 먹고 싶다고 주문하는데 우리 형님은 포실하게 찐 여름 햇감자가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2달 정도 그것만 줄창 드시더군요. 아무래도 한 단지 내에 사시니 두 분이서 시장을 자주 보시죠. 시장을 한 바퀴 도시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사줄게. 입덧 땐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하니까. 어머님, 저 그럼 햇감자 좀 사주세요. 그거 포실하게 쪄서 설탕 찍어 먹고 싶어요. 아이고, 돈 적게 먹게서 좋다만 하고 많은 거 중에 기껏 크게 먹고 싶어? 네, 한 3,000원어치만 사주세요. 집에 가서 쪄먹게요. 아유, 많이 담아. 더 담아라.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집 것도 담아라. 사실 절약정신이 몸에 배이신 어머님 같은 분한테 형님은 다시 없을 마음에 드는 며느리겠죠. 게다가 펑펑 써재 끼는 저에 비한다면 더 화수분 같으실 겁니다. 이해는 해요. 저래서 형님을 좋아하시는걸요. 그해 여름도 지나고 추석 때 이제 차례를 지내자마자 저도 동서도 한날에 친정 나들이를 갔거든요. 돌아오는 날도 다음 날도 같았고요. 전 친정에서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송로버섯을 3집 나눠드리라고 3세트하고 동일에서 공수한 소시지하고 미너를 이바지로 들고 왔는데요. 형님은 초마늘을 장아찌 담아두는 통에 가득 담아서 들고 왔고 핵고구마하고 감자를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도토리묵은 사돈께서 직접 쑤셨는지 그것 하고요. 형님이 입덧 기간이라 감자만 드시니까 친정 부모님이 감자를 챙겨주셨겠죠. 시어머님은 제 것은 쳐다도 안 보시고 동서가 가져온 것을 치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거죠. 세상에, 이거 초마늘,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건데 이렇게 곱게 하신 걸 보내주셨네. 내가 올해 초마늘 건너뛴 걸 어떻게 하시고 보내주셨다냐? 아유, 고마우셔라. 마늘 이거 얼마나 들어간 거야? 아이고 매. 아자가자, 아주 맛이 제대로 들었네. 이거 솜씨도 좋으셔라. 묵도 잡내 없이 잘 쑤셨네. 이거 도토리가루 직접 가신 거다냐? 네, 어머님. 뒷산에 도토리가 지천이거든요. 엄마랑 같이 실컷 산 헤매고 다녔어요. 운동에 목매는 며느님 아주 좋으셨겠네. 그나저나 어쩐지 쫄깃쫄깃 토종이다. 네 아버님 초마늘하고 도토리묵 좋아하신다. 아이고,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응? 물론 돈으로만 처바른 것 같은 제 이바지와 검소하면서도 정성이 깃든 형님의 이바지가 차이 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형님네는 친정에 엄마가 계시고 전 엄마 없이 사업하시는 아버지가 나름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그건 거들떠도 안 보시고 형님 것만 치하하시니 속이 정말 상하더군요. 물론 인격이야 훌륭하시죠. 검소한 음식을 더 쳐주시는 거요. 그러나 제 생각은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제가 미우시니까 제가 들고 온 것도 미우신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작 그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고 가족들 모두 모여 가볍게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셔서 전 송로버섯을 구웠어요. 등심 약간하고 오늘은 고기보단 송로로 영양을 채우자는 마음이었고, 또 형님도 지난번에 보니까 표고버섯이며 모기버섯 같은 버섯은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전 식구수대로 제대로 다 구워냈습니다. 중간에 형님이 놀라서 쳐다보시는 것도 개의치 않고요. 형님은 아마도 제 친정에서 가져온 거라 자신이 말을 보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송로버섯을 잘라 철판에 바로 올리는 절 발견한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되네 아냐? 너 이거 얼마나 자른 거야? 네, 어머님? 지금 이거 얼마나 자른 거냐고. 얘가 너 머릿속에 어떻게 된 거 아냐? 어머님, 식구수대로 각자 먹을 만큼 잘랐어요. 아휴, 너 크네. 너 애가 이거 자를 때 뭐하고 있었어? 네가 더 나빠. 너 우리 집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면서 뭐 한판 걸지게 판을 뽀개보자 이거야? 시어머님 말씀은 그랬어요. 식구수대로 그냥 송로버섯이 맛이 어떤지 맛만 보면 되지 무슨 살판 났다고 그걸 한 세트를 다 거덜내냐는 말씀이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구수대로 맛을 보게 올린 거고요. 그러나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식구수대로에는 여자들은 끼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자들은 그냥 입에 대는 신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이신지 전 용납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남자들 입에 맛있으면 여자들도 마시는 거고요. 왜 좋은 음식은 남자들 입에만 들어가야 하나요? 어머님께 또 한 차례 신나게 욕을 먹고 전 주방에서 형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위에 생각한 이야기들을 쭉 했더니 형님께선 동서, 우리 엄마 세대들까지 대체로들 그렇게 사셨어. 내 입에 들어갈 거 아꼈다가 자식하고 남편 입에 한 번 더 넣는 거. 그걸 기쁨으로 알고 사셨던 분들이고 우리 친정엄마도 그랬어. 엄만 생선 한 마리 구우시면 아버지하고 나만 먹이셨어. 난 그렇게 살았어. 나 딸 하나거든. 그래서 난 어머님 말씀을 이해해. 그날 어머님은 한마디 하고 끝내시면 될 걸 하고 또 하시고 하고 또 하시고 어머님의 말씀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네가 있는 집에서 시집왔다고 매사 그렇게 티를 낸다만 내가 볼 땐 넌 정말 시집 잘못 온 것 같다. 내가 너 그렇게 아까운 줄 모르고 써제끼는데 아주 살이 다 떨려. 그냥 앞으로 주의해라. 그렇게 하시면 될 말씀을 왜 꼭 있는 집에서 시집왔단 소리로 무안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였습니다. 전 제가 있는 집에서 시집왔다고 평범하게 사시는 시댁에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악의 없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시집 온 지 반년도 안 돼가지고 시어머니 윗동서 어려운 줄도 모르고 윗동서가 그렇게 중간에서 주의를 줘도 넌 떠들어라. 난 내 갈 길 간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휴. 여보 그만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차지우지. 시집을 차지우지 하려고 들고. 여보 자지우지가 아니라 좌지우지. 시끄러워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제 흉해서 그렇지. 자지우지가 뭐야 그게. 네가 아무리 있는 집에서 와서 우리 사는 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엄마 좀 애시간히 좀 하세요. 도대체 몇 절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끝이 안 나. 그거 송로버섯 그게 뭐라고. 뭐? 애지간히? 제가 혼날 땐 늘 좌불안석이던 시아지랑 형님은 그렇다 쳐도 사실 남편도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자기 엄마한테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도 아니고
바로 1분 차이로 나온 형 앞에서 자기 와이프가 매번 당하니, 그리고 형수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저만 혼내니 남편도 쌓인 게 많았을 겁니다. 그날 그렇게 가족 회식 자리는 엉망이 되고 저도 시집살이가 고달프단 생각이 자꾸 들고요. 물론 저도 잘못한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고달퍼서 괴롭더군요. 도대체가 내가 그렇게 나쁜 건가? 내가 있는 집에서 자란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신 건가? 내가 아기가 있었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전 아기가 있었던 건 단 0.0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식탁 앞에서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제 눈물을 본 남편은 눈이 뒤집혀선 제게 재촉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얼른. 그리고 엄마 당분간 저 엄마 안 볼래요. 이 사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늘 한다고 하는 이 사람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사실 시어머님도 좀 놀랐을 겁니다. 얌전하고 말없기로 유명한 남편은 여태 자라오는 동안 자기 부모님께 대들거나 그런 적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남편이 편 안 들어주었다면 남편에게 섭섭했겠고 남편을 믿고 평생 살아야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 제 아들이 남편처럼 자기 와이프 편 든다고 제게 대들면 저도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시댁하고 어색하게 지내는 남편 때문에 저까지 덩달아 시댁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좀 몸살을 앓았어요. 요즘 왜 꼼짝도 안 하냐는 어머님의 연락에 몸살을 앓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님 손에는 뜻밖의 분홍장미 3송이가 들려져 있더군요. 그것도 싸구려 비닐 포장지에 쌓인 채 각각 한 송이씩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댁 아파트 단지 내에 수요일마다 수요 장터가 열리는데 거기서 바켓스에 담아서 한 송이씩 투명한 비닐에 싸서 1,000원에 파는 걸 멋대가리 없이 3송이를 사오신 거예요. 이거 받아. 너 꽃 좋아한다며. 병문안 오는데 그냥 오기 뭐해서 사왔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져오신 짐에는 직접 쑤신 깨죽, 그리고 흑임자죽, 그리고 전복죽, 그리고 밑반찬과 장조림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제가 아프니 뭘 못해 먹을 거란 생각에서 해오신 거겠죠. 이걸 다 저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또 틀어놓으셨다. 몸살이야. 네 시아버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가져온 거다. 왜? 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돈 아끼는 거 좋아하시는 양반이 당신 말씀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할 거 3,000원이나 투자하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섭섭했지? 아직도 열이 나는지라 쇠타를 2개 걸쳐 입고 덮여주신 전복죽을 입에 넣는 제 앞에 마주 앉으신 어머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너 그동안에 많이 섭섭했지? 물론 네가 있는 집에서 아니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는 거에 화도 좀 났지만 네가 진짜 미워서 그렇게 난리쳐 들어오는 것 마냥 그랬게? 아니야. 넌 왜 네 형 생각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네 손윗동서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렇게 겁도 없이 턱턱 일을 저질러. 세트로 120만 원이나 하는 후라이팬을 한꺼번에 안 사오나. 남들은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송로버섯을 퍼내서 굽지를 않나.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나 네 동서 생각해서 더 너한테 열냈던 거야. 네 형님 친정 찢어지게 가난하다. 너 몰랐지? 응? 네 형님 일 2가지 하잖냐. 네 시아제 돈 잘 벌어. 그런데 왜 그렇게 죽어라 벌까에 대해서 생각이란 걸 좀 해보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거 친정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네 형님 친정 부모님이 겨우겨우 먹고 사신다. 애초에 타고나길 치질이도 능력 없이 타고난 사람들이라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셨는데 에휴, 또 부부가 살다 보니 네 형님이 생겼나 보더라. 생겼으니 낳으셨겠지. 깊게 알려고는 하지 말고
암튼 그런 분들이라 앉은 자리에서 옮치고 뛸 수도 없이 겨우 벌어먹고 사시는 양반들이라 네 형님이 친정 도와주려고 버는 거야. 아휴, 가난하단다. 찢어지게. 어머님, 저 전혀 몰랐어요. 형님 어딜 봐서 친정이 그렇게... 네 윗동서 참 괜찮지? 그렇게 불우하게 자란 티 전혀 안 나고. 그러니 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겠냐. 어머님 말씀으론 형님이 운동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또한 혹시라도 몸이 힘들어서 돈을 못 벌까봐, 두 가지를 못할까봐 체력 관리를 하는 거래요.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면 체력도 좋고 그 체력으로 꾸준히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 지금 사시는 집에서 옮겨드리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부잣집 딸인 작은 며느리에게 기가 죽어서 큰 며느리가 길을 못 펼까봐 자기가 중간에 껴서 절 아주 잡으셨던 거더라고요. 전 나이가 아직 어려서 어머님의 깊은 뜻이 얼마만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어머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이런 집에 시집온 제 선택에 뿌듯해지면서 전 이틀 후 감기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운동학원 담 쌓은 제게 형님이 볼 때마다 권하시던 헬스를 시작하려 시아제 부부가 다니시는 헬스클럽에를 오후에 갔습니다. 주말엔 형님은 늦은 오전에야 하시거든요. 등록하고 이제 막 헬린이의 첫걸음을 떼면서 첫 수업을 마치고 형님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전 왠지 제 그동안 철없는 소비를, 그리고 알게 모르게 형님께 상처드렸을지 모르는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떼지더군요. 말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형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 우리 부모님 곧 아파트로 이사하신다? 전 이미 어머님께 들은 말이 있어서 덩달아 기뻤지만 내색을 할 수가 있어야죠. 아마 이심전심이라고 제가 그동안에 형님 당신 앞에서 시어머님께 계속 당하는 걸 보고 형님도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테고 제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란걸요. 형님네 부모님은 지금 빌라 지하 방 2개짜리에서 사신대요. 11평. 형님이 아가씨 때부터 모은 돈하고 시부모님이 매달 형님께 주신 용돈하고 합해서 곧 5억짜리 적금 만기가 된답니다. 다른 통장에서 빼서 이미 계약금을 걸었다는데요. 형님이 눈물나게 기쁜 건 비만 많이 내리기만 해도 조마조마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제 안 하게 해드려도 되고, 잠을 자면 온몸이 차가운 물 먹은 것 같이 습기 가득한 지하에서 부모님을 빼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시대요. 제가 화려하게 비단으로 몸을 휘감는 거와 마찬가지급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시집을 오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따로 부르셨답니다. 너 작은 애한테 기죽지 마라. 그리고 이번 달은 특별 보너스야. 네 시아버지가 결혼 35주년이라고 나한테 특별 보너스를 준 건데 너하고 반 나누자고 라고 하시면서 500만 원을 주시더랍니다. 형님께서 시집 오고 나서 얼마 후에 시아버지께서 형님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셨대요. 통장 거래를 하면 언제든 누구든 식구들이 알게 되었으니 현금 거래를 하자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시더래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라고 하셔서 나가신 건데 용돈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많이는 못 주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마.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날 사무실로 와. 그리고 이 돈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족들 누구에게도, 특히 네 시엄마한테도 남편한테도 말할 필요 없다. 혼사를 치르면서 사돈댁이 상상 이상으로 없이 사는 것을 눈치채신 시부모님은 큰며느리가 하는 직업 외의 돈벌이도 이해하시곤 그런 식으로 형님을 도왔던 겁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명절에 친정에 갈 채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따로 부르시더래요.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할 필요 없어. 통장 거래를 하면 나중에 누구든 알게 되어 있고
혹시나 작은 애 결혼하면 나중에 이 통장 거래로 재산을 미리 조금씩 증여했다거나 그런 헛소리 나올지 몰라. 돈 앞에선 사람 내나 말 거 없이 한 푼에도 치사해지거든. 그러니 이렇게 거래하자. 그리고 이 돈은 네 시아버지나 네 남편에게 애초에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용돈 받으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퇴근하는 길에 들르라고 하시더래요. 세상에 부부 한 몸으로 몇십 년 살면 생각도 행동도 같아진다더니 우리 시부모님이 바로 그런 분들이신 거죠. 형님이 그날로 금일봉 봉투를 시아제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머님이 용돈 주셨다고 자랑하니까 시아제는 대번에 열어봐, 궁금하다, 얼마 들었는지. 아마 한 5만 원은 들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신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10번 나눠 쓰시는 분이야. 봉투를 열었는데 세상에 5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10번 나눠 쓰신다. 정말 가장 적절하게 시어머니를 표현한 말일 겁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50만 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 살 나이 어린 손이 동서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 너무 마음을 두드려서 전 제가 먹고 있는 육개장이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들이 먹었음직한 육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 도움으로 돈을 더 빨리 모아서 곧 친정 부모님을 이사드리게 된 동서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 그렇게 바로 집에 돌아와 제 장롱을 열고 보석함을 열어 명품 브랜드에서 산 옷, 장신구, 가방, 구두들을 중요한 모임 때 입고 나갈 한두 개씩만 빼고 모조리 꺼내서 대형 박스들에 담고 밀봉을 했습니다. 이런 거 따로 기부를 받아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부모 잘 만나 제가 땀 흘려 번 게 아니고 부모 돈으로 사치하고 살아온 거, 이런 행동이 이 정직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니 저 1,000만 원, 800만 원 하는 옷과 가방들이 빛이 바래 보이고 하나도 안 예뻐서 더 이상 주렁주렁 달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중풍을 맞으신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오른쪽 손과 팔다리가 계속 떨리는 증상이 우리 시아버지를 덮친 겁니다. 늘 말이 없이 조용히 존재하셔서 있는지도 모르게 사시는 우리 시아버지. 남편 성격이 꼭 시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선 밖에선 난리 부르스가 진행 중이라도 가족들 걱정할까봐 혼자 전전긍긍 사업 어려움을 해결하시려 하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저 시집오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몸살로 누우셨을 때, 그리고 자주 몸살로 알아 누우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 몸살 왔던 때 1차 부도 위험이 왔던가 봐요. 혈압이 높으신 시아버지는 잠시 휘청하셨고 그걸 대신해서 시어머님이 동분서주하고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돈을 빌리러 다니고요. 간신히 막아놓은 어음, 다른 큰 거래처에서 어음이 돌아오고 시아버진 이제 어떻게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계셨을 때요.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 며느리를 불러놓곤 의논을 하시더군요. 지금 총 7억 3천이 모자란다. 집 저당 잡히는 건 정말 아니라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집 문제는 아무래도 자식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들 알아둬라. 큰아들은 장사를 해서 좀 잘 번다 해도 그게 그거고요. 작은 아들은 혼자 버는 월급쟁이. 차마 좀 보태달라 말씀은 못 꺼내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전 그날 오후 바로 친정에 갔습니다. 손 벌리러요. 우리 아버지 도말도 않으시고 10억을 바로 결제해 주셔서 그거 받아들고 시아버지 사무실로 갔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사무실은 작은 상가 3층에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거기를 이제 비상구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3층 비상구 문이 열리면서 형님하고 아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밑에서 올려다보니 우리 시아버지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이 더욱 작아지시고 빛이 바래셨는데 절 보시곤 반가우셔서 너 작은 애야 웬일이? 아이고. 순간적으로 시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바로 계단 내려오는 그 참이라 그대로 구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형님이셨어요. 헬스로 다져진 몸인 형님. 워낙에 순발력이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글쎄 순간적으로 쓰러지셔서 계단을 구르시는 시아버지를 한 팔로 낚아채 껴안고 같이 구르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우리 형님 임신 중이니까요. 두 분이 3층에서 1층까지 같이 구르시는데 아버님은 분명 정신을 잃으셨고 그런 아버님을 형님이 품에 안고 같이 구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말이죠. 그 순간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너무 놀랍고 무섭고 눈물이 나서 떨리는 게 제 두 팔로 제 몸을 껴안고 덜덜 떨면서 울고 서 있던 것뿐이 기억이 안 납니다. 마침 2층에서 누가 비상구로 나오셔서 상황을 알아차리시곤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우리 모두 119 차에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응급실 의사 말에 의하면 목 뒤쪽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부분이 막혀서 실신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부도 문제로 인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한 긴장의 상태의 나날을 보내셔서 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신 거겠죠. 놀라운 사실은 시아버님을 껴안고 같이 구른 형님은 복중에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도 너무 멀쩡하고 형님은 왼팔 근육의 인대가 조금 늘어나고 팔목이 삐끗하고 어깨와 등에 타박상이 갔을 뿐 너무 멀쩡하단 거예요. 떠벌떠벌 나중에 친정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네 막내 고모가 지금 47이잖냐. 네 막내 고모가 너무 늦게 들어서서 올 오마니가 동네 우스스러워. 그것 떼려고 별의별 짓을 다 안 하셨겠어. 자연유산 시키려고. 간장을 대접으로 안 퍼마시나 산에서 안 구르나 암만 해도 안 떨어지더래. 가끔 그런 여자들이 있다. 아기집이 돌보다 튼튼한 여자들. 그날 형님은 친정 부모님 집 해드리려 나머지 잔금 치를 그 돈을 시아버지 부도 막으시라고 들고 왔던 거래요. 형님이 자기 친정 부모님 집 해드릴 꿈에 부풀어 있던 모습을 직접 본 전 감히 흉내도 못 낼 형님의 효심에 그냥 엎드려 깨달을 뿐이었고 우리 아버지 돈을 드림으로 형님 친정 부모님께 갈 돈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훌륭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신 신께 감사하는 마음에 비한다면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흔쾌히 내주신 10억은 별거 아닐 거라는 걸요. 그러나 시댁에선 제가 민망해할 정도로 감격해 하시더군요. 시부는 병실에 누운 채로 10억에 대한 이야기를 심없게 전해 듣곤 그냥 자기 모습대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쪽으로 돌리고 창밖만 보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있으신지 우리 남편도 이 다음엔 저렇게 늙겠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 붕어빵인 남편이니까요. 내는 다른 말 못하겠다. 사돈 어르신께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안 잊겠다고 전해드려. 조심해서 말씀 올려. 안 잊겠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꼭 갚아드리겠다고. 작은 애야, 난 너한테 다른 게 고마운 게 아니야. 이 돈이 네 형님에게 어떤 돈일 것 같냐? 네 형님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모은 돈이란다. 그걸 네가 지켜준 거야. 고맙다 작은 애야. 내가 너에게 다른 말은 못하겠고. 시어머님은 끝내 우시더군요. 며느리를 위해 우실 수 있는 그 마음. 이 다음에 제가 똑같은 처지에 처하면 절 위해서도 울어주실 분. 남편의 엄마이면서 제 엄마. 4살 때 엄마 잃어 엄마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제게 엄마를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시는 분. 우리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우시기만 하셨어요. 너무 우셔서 뱃속의 아이가 걱정될 지경이었지만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니까요 뭐. 제가 마련해온 돈을 가지고 남편은 바로 거래처를 다니며 어음을 막았습니다. 돈 만지는 게 일인 사람 식은 죽 먹기죠 뭐. 아버님 사업은 시아제가 맡을 계획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일은 얼추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형님은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아버님을 껴안고 같이 구른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한참 지나서 슬쩍 여쭈었더니 형님 왈.
무슨 생각은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었어. 내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냥 몸이 반사적으로 나간 거 아니겠어? 전 입이 있어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른들께서 형님에게 무한으로 준 사랑과 부모로의 배품. 그게 아마도 형님의 내면 깊은 곳을 두드려 형님으로 하여금 시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으로 몸에 최하가 되게 했을 거란걸요. 시아버진 다행히도 최악의 이상은 없고 다만 오른팔, 오른얼굴, 오른다리, 오른손에 경련이 지속적으로 이는 중풍이 오셨습니다. 거동을 잘 못하시죠. 이동하실 땐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시는데요. 만년 약골 남편과 전 시아버지 케어 못하거든요. 운동으로 몸이 다져진 형님 부부는 너무 능숙하고 편하게 시아버님을 케어하십니다. 만삭인 배를 하고 시아버님 휠체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형님을 볼 때면 이걸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할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후라이팬. 오늘 토요일 오후 해산일이 오늘 내일 하시는 형님은 시댁 소파에서 낮잠 주무시고 전 시댁 주방 바닥에서 시어머님의 오래된 후라이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먹다 남은 김 빠진 소주에다가 파우더 타서 세제 묻혀서 후라이팬 붙잡고 씨름하는 절 보면서 아유, 우리 수정이는 참말로 못 말리겠다. 그거 후라이팬 또 붙잡고 있는 거야? 아유, 징그러. 아유.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